자, 9월 정기국회가 지금 열렸는데 코로나19로 나라가 지금 비상인 만큼 재난지원금 또 4차 추경 심의 등 국회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낙연 당대표 아마 이번 정기국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대내외적으로 상황은 좋지 네. 않습니다. 일단 뭐 대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를 통해서 4차 추경안 편성 그리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결과는 6개월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이 아닌 지금 선별로 지금 선회한 것 같은데 이 선별 지급을 했던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6개월 안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 설치죠. 민주당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 코로나19 과정에서도 국회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어떠한 국회 노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긴 장마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이 끝나고 나면 태풍 지원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정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답을 내려야 되고요. 대외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일본과 미국의 정치 권력이 교체됩니다. 바꾸죠. 네, 이낙연 대표가 G1파라고 하는데 G1파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 한일 관계가 바로 바뀌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뭐 정당 대표는 무조건 다 G1파를 앉혀놓으면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 스가 관방장관이 네. 아베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꼭두각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다음 그 총재 선거 전까지를 잠시 맡는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가장 강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네.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변 강국들의 그 권력이 교체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역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민주당도 새롭게 당대표가 뽑히면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컨벤션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이낙연 대표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그 지지율이 하락된 게 8월 초거든요. 네. 8월 초에 이제 격차가 통합당하고 0.8%포인트 차이 나다가 이제 뒤집어졌는데 지금 코로나 2차 수도권 확산을 맞이하면서 다시 또 뒤집혔어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지지율 하락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도권 쪽에 여론이 많이 악화가 되면서 지지율이 빠졌는데, 근데 실제 그 빠진 게 지지 철회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중간지대로 이동하는 좀 약간 경고성의 지지 철회가 좀 철회는 아니고 경고성의 어떤 이동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정기국회라는 게 그 이낙연 당대표가 자신의 성과를 내서 주목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그렇죠. 저기 시기라고 봐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야당이 시간이니까. 국정감사를 통한 어떤 공격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고민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정기국회가 야당의 공격 시간, 야당의 시간인데요. 그만큼 국민의힘 역시 이번 정기국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좀 극우 이미지가 있었는데 좀 중도 확장에 나섰잖아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조건 반대가 아닌 또 확실한 대안이 있는 야당의 이미지,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의 극우 이미지였나요, 저희가? 아, 죄송해요. 그건 아니고 약간 보수 이미지. 뭐 어느 정도 뭐. 근데 네.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법안들 일단 지난 월요일 날 먼저 벌써 돌봄휴가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네.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민생 관련한 법안들은 뭐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분위기상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추경 넘어오면 이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속히 양당이 해야 될 거고요.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제대로 된 이제 문재인 정부 실정 이렇게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마지막 정기국회거든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저희가 12월 대선일 때 보통 7, 8월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해 놓고 9월부터 이제 정기국회에 임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다음번 같은 경우는 대선이 3월이다 보니까 그렇죠.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양당의 고민이 이제 후보들을 갖다 몇 월 달에 뽑을 것인가 7, 8월에 선출하기에는 너무 또 이르고 끝나고 하기에는 좀 정기국회가 끝나고 하기엔 너무 시간이 늦고, 촉박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내년 정기국회는 조금 약간 맹탕 정기국회가 될 확률이 큽니다. 여러 가지 일정상.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 특히나 뭐 부동산이라든가 탈원전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예산안 부분입니다. 내년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뉴질 예산 포함돼서 이제 사상 최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따지려고 저희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연찬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네. 양당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신 또 다른 쪽으로 정책적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뭐 되고 또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민주당 입장, 특히 이낙연 대표는 원칙 있는 협치를 지금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또 우선 협치 대상으로 4.15 총선 공약이죠. 공통된 입법, 안건 입법, 정강 정책하의 공통 입법입니다. 4개 특위를 조속 가동했죠. 비상경제, 균형발전, 저출산, 에너지. 자, 국민의힘 이거는 뭐 이견은 없나요? 없죠? 아니 뭐 저거 제가 약간 강조하는 겁니까? 양당 쪽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에 조금 대해서 있어요, 조금? 예. 예. 요 네 가지 특위가 지난번 사실은 지난달 20일 날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실은 나왔던 얘기잖아요. 합의된 예. 사항인데 저는 그 이낙연 대표의 그런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권들이 사실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안들을 빌미로 사실은 공통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좀 공통된 이견이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윤리특위 같은 경우도 구성하기로 하고서 바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나머지 4개 특위도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또 이제 여기에도 또 하나씩 섞여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나 저출산특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국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근데 이게 균형 발전 특위는 하하. 이제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행정수도 이전을 좀 염두에 두고 주장하고 있고요. 에너지 특위 같은 경우는 또 탈원전 정책이랑 원전 예, 문제죠. 받쳐 네. 뭐지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두 부분이 두 특위가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특위도 아마 구성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당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4선 연임 금지였습니다. 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라서 뭐야 하고 봤더니 가로치고 조그맣게 지금부터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부터면 좋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 좀 신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강 정책에선 제외가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의하면 이 헌법 위반 위헌 소지가 좀 있다고 하던데 이 당내 반발 세력이 좀 있는 건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예전에 기초의원 폐지, 공천 폐지 안철수 대표가 하려고 네. 하다가 결국 당내 반발 때문에 못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럼 우리만 하면 되는 것이냐. 우리만 그걸 갖다 정강정책에 넣어서 우리만 4선 연임을 안 하면 되는 것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막 반발해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실제로 이번에도 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아까 2번부터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좀 다선 의원들의 반발을 좀 줄여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상 이건 여든 야든 사실 다선 의원님들한테는 다 좀 불편한 사안들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3선이면 4선이면 7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이제 그 법안의 명칭을 보면 이제 박수영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수영 의원이 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서도 초선으로 이제 지칭을 한다. 네. 4선 의원도 초선으로 지칭한다. 다음번부터는 뭐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윤건영 의원이 똑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을. 근데 거기 서명한 10명이 딱 서명을 했는데 보면 3선 이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초선. 초선 9명에 재선 1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겉으로는 대놓고 반발은 못하겠죠. 국민적인 시선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조금 불편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헌법 위배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더 원하겠다는데 왜 먼저 나서서 못하게 하냐 이런 생각을 들면서도 또 생각해보면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선 연임 제한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선택권 그리고 어떤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저는 이번 정개특위가 또 이제 구성이 되면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 좀 국민적인 시각에서 좀 제대로 논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지키는 걸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4선이면 뭐, 와, 진짜 16년 후인데. 근데 그 국민의힘이 이전에 이제 네. 국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정강 정책 이번에 많이 바꿨잖아요. 진보적 색채 칼날 많이 입혔지만 바뀌었죠. 막상 또 국회 들어가서 하는 걸 보면은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정당 핵심 지지층 조사 결과 한 게 있어요. 네. 4개 기관 그 합동 지표로 나왔는데 14%.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했을 때 14%고 이제 민주당은 30% 3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름까지 바꾼 이 마당에 중요한 거는 즉 자꾸 이제 중도를 겨냥한 뭔가 이미지를 좀 강화하는 전략을 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예전에 그 보수가 우위였을 때 탄핵 전에는 통합당 핵심 지지층 한 25% 됐거든요. 그렇죠. 그 잃어버린 한 11%의 이 지지층을 결집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중도를 확장하는 전략을 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중도만 자꾸 이제 건드리겠다, 포용하게, 그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모래사황 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져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 아니 뭐 근데 사실은 거기서 어느 정당이나 딜레마일 겁니다. 뭐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핵심 뭐 이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렇죠. 이제 지지층과 중도 확장은 사실은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뭐 숙제니까요. 어느 쪽이나 네. 마찬가지인데 기존 지지층과 그걸 갖다 어떻게 뭐 융화시킬 하는 건가는 것이냐. 사실은 뭐 다 고민이긴 합니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입법 활동 또 뭐 국정 감사를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가 바뀌지 않을까, 특히 중도층 뭐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번 정기국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2차 재난지원금 예산 처리인데 결국은 선별지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동의를 했잖아요.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죠. 뭐 애당초 저희 쪽에서 먼저 또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예. 영세업자 소상공인한테는 좀 먼저 지원을 하자라고 예상했던 거라서 선별지급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전액 국초, 7조 원 전액 국채를 발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 2019년에 미세먼지 추경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0인 게 한 20개 사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좀 정리하면 어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나중에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선별 지급한다는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선별 지급이냐 아니면 전체 지급이냐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지급을 주장하면서 약간 이낙연 대표, 선별 지급을 이야기했던 이낙연 대표와 약간 각이 세워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대선 전초전이 아니냐라는 그래요. 이야기까지 등장을 했었었는데 당정청이 이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이재명 지사도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이제 10만 원이라도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동근 최고위원과 이재명 지사가 또 SNS로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이 자칫 이 당내 갈등으로 좀 비화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듭니다.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에게 상황, 지세, 구도 모두 불리한 형국입니다. 일단 상황 같은 경우는 1차 재난지원금이 실제 통계청 발표에 의해서 소비 회복률에 기여했다. 그리고 소비 품목 지수가 높아졌다라고 많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예산을 못 쓴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적인 인식이 굉장히 좀 움직이는데 어렵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지세인데 당, 정, 청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모든 주변 요소들이 선별 지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뭐 90% 이상이네요. 그렇죠. 따져보면. 그렇게 따져보면 국민힘까지. 사실 네. 혼자 보편 지급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도 어렵고요. 마지막 구도인데 구도. 이재명 지사는 대선 후보군입니다. 신동근 최고위원과 맞붙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싸움은 체급에 맞게 해야지 본인에게 유리한 겁니다. 최고위원인데요. 뭐 좀 싸움. 지금의 최고위원인데 아. 지금의 싸움은 신동근 최고위원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사실 전국적인 인지도를 봤을 때 신동근 의원을 아는 사람보다 이재명 지사를 아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체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붙어 버리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 선별 지급이 통과됐을 경우에 최고위원의 말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1차 재난지원금의 결과와 2차 재난지원금의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당대표의 임기 전에 나옵니다. 네. 그 결과서를 명확하게 비교했을 때 그렇죠. 만약에 1차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했으면 이재명 지사는 그때 가서도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앞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정당성과 명분을 얻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는 불리한 형국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발언을 쉽게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지금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 정, 청 플러스 국민의힘까지 선별 지급이 지금 되는 상황인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연수님? 여론은 이재명 지사 쪽이 더 가까워요. 여론은 또 그렇군요. 네, 그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 네. 3개 정도 조사가 나왔거든요. 대체로 그 조금 전 국민 지원이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그 데이터 리서치랑 쿠키뉴스
관련 조사를 보면은 전 국민 대상 지급 찬성이 48.8%, 우와.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가 있으니 하위 계층에만 지급해야 된다 39%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다 이런 흐름이에요. 10% 정도 차이 나네요. 5에서 한 10% 정도 예. 그 전 국민 대상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고, 최근에 민간정책연구소 랩 2050에서 나온 조사 보면 6대 3까지 나왔어요. 6대 4. 많이 나네요. 보편 지급이 61.5, 선별 지급이 38.5. 다만 이제 랩 2050 조사에서는 네. 향후 국가 지정이 좀 걱정된다는 의견도 한 81% 정도 나와서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원하려면 전체 다 지원을 해라. 보편적으로. 그리고 여기 이 논란에서 이제 이 돈을 왜 주는가가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요 창출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해서 그렇죠. 명칭이라든지 지급에 왜 지급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없이 계속 뭔가 이렇게 논쟁적으로 싸움만 하다가 결국 국민 여론과 좀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도 이제 실제로 돈을 받고 나면 또 이게 의견이 약간 또 엇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그 성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재난지원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 경제적 부분이냐, 복지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실제로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 같아요.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이라는 표현을 네. 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빈민 구제 정책이 아니라 네. 이 돈을 지급해서 강제적으로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백화점 등이나 이런 데서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전통 시장이나 흔히 말하는 동네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 정책, 재정 정책으로 접근한 것이고요.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아래로 더 두텁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층에게 주자라고 아하.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굳이 따지자면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긴급군안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군안금이 맞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 어렵다라고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칭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거리는 좁혀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이낙연 대표가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두고 지원 대상부터 재정 문제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이 얘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쯤에서 넘어가서 다시 또 정기국회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또 중요한 또 법이 있어요. 공수처법 개정안인데 야당이 공처장 추천위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법으로 이걸 여당이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냅니까 안 냅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있어요. 사람 딱 준비돼 있습니까? 아니 뭐딱 지금 준비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예. 그 절차는 이제 고민은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뭐 법은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진을 할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지난번에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그렇게 한번 했는데 이번에 공수처법마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지금 상황에서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은 딱 하나입니다. 위헌 심판을 보고하자. 지금 5월 13일 날 저희가 위헌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5월 26일 날 재판 회부되고 나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헌재가 좀 빨리 결과를 내주면 그냥 어쨌든 법을 하나 만드는 거에 있어서 헌재 결정도 안 보고서 무작정 추진했다가 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소모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자는 거고요. 그거 플러스 또 하나 해서 만약에 그렇게 급한 게 공수처 역할이 급하다면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직 법은 통과됐는데 4년째 아직 그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해서 그거부터 먼저 가동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자, 코로나19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수처법 이 개정을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 부담스럽기도 한데 저 이것도 뭐 여론조사가 된 게 좀 있나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네. 찬성 의견이 이제 2016년, 17년에 한 69%, 19년에 77%. 그러니까 찬성 와. 반대로만 물어봤을 때는 예. 찬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지난 19년에 12월 30일 날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긍정평가가 54.2%, 아. 부정평가 40.4%로 부정평가가 의외로 높아요. 많이 올랐네요. 예, 그래서 이게 즉 19년에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그 아까 사개기관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이 문항을 물어봤는데 이때는 좀 완전히 좀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네.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된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관해서 물어본 거예요.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가 52%,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 32%. 그래서 이 공수처 설치라는 게 약간 검찰 개혁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시각이 약간 좀 다르게 바뀌고 있어서 공수처법에 대한 그 찬반이 이게 지금 5대 4인데 조금 더 반대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부정적인 게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라는 게 국민 체감형 민생 정책 이런 것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민생은 있는 아니다, 그렇죠? 예,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다 합의해서 만들어졌던 거면은 빨리 정리해갖고 만들고 또 다음 뭔가 문제점 있으면 다시 또 개선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난지원금 문제 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여부 아마 9월 정기국회 때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놓치지 말아야 할 입법 과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 편성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설치도 있고요. 공공의료 논의 아마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공공의료요? 없습니다. 네, 공공의료 네. 논의를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의사 증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누구나 찬성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업 관련돼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재판이 남아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기업의 투명성을 좀 제고하기 위한 공정경제 3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도 분명히 이제 답변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달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올해 사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금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뭐 비대면을 하면서 공공기관 직업훈련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비대면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공공기관 감사를 할 때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또 이런 부분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나저나 그 국민의힘 색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뭐 색깔도 당연히 바뀔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면 결과간물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명 자체가 워낙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좀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색깔도 좀 확 바뀌었으면 빨간색으로 좋겠다는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안 분홍색에서 빨간색이면 확 바뀐 건 아니잖아요. 확 바뀐 게 아니라. 힘이라면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워낙 색깔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부터 당협위원장들까지 색깔이 나와야 뭐 이제 전체적으로 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정도면은 말씀드릴 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 계통을 가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네. 이미 쓰고 있는 사실은 그래서 정당들이 기존에 웬만한 색깔들 다 없어요. 한 번씩 썼어가지고 주황색도 있고 지금 까만색 해요, 까만색. 죄송합니다. 흰색이 낫지 않을까요? 옷을 까만색으로. 흰색이 나을 것 같아요. 네, 흰색은 뭐 이제 기존에도 많이 썼던 거. 오늘 출연자들 넥타이 가 보니까 네. 다 이 땡땡 무늬가 있거든요. 음. 저는 좀 무늬를 넣는 방법 같아요. 색깔에다가. 네, 색깔에다가 무늬를 아니면 좀 동동 아니 동그라미 자기 같은 정당 얘기 아니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안 로고가 돼요? 만들어지면 로고하고도 또 됩니까?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복당 문제도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또 비판을 했습니다. 속 좁은 리더십은 안 된다. 무소속 의원들 복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안 돼.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복당 시킵니까? 어쩝니까 이거? 계속 이래 갑니까? 저는 시기의 문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기의 문제긴 한데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명 개정을 국민의힘으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에 좀 이렇게 지지층을 확대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 이제 또 홍준표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약간 강성 이미지가 강한데 와서 예. 그 와서 싸우는 모습 상상 무서워요. 당장 지금 복당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당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어떤 뭐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그때 가서 논의해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굳이 또 당명 변경 가운데서 복당 문제를 하다 보면 뭐 장제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거기에 대한 또 찬반이 갈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당내 이견이 분출되는 모양새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모멘텀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좀 홍준표, 뭐 김태원, 뭐 생각만 해도 뭐 굵직굵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뭐 또 다선 의원님이시고 하니까. 네 명의 성격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예. 홍준표 의원은 강성 이미지에 그래도 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올 거고 윤석열 의원은 지금 선거법 하나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끔 다가. 그러니까 인천 이제 경찰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넘겼는데 인천지검에서 돌려보낸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선거법 관련해서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전 기다려 볼 거라 생각하고 그에 반해 권성동 의원이나 김태우 의원은 너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복당시키긴 좋아요. 두 사람은 네. 뭐 복당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근데 보이겠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윤영수 장님 어떻게 관심 없어요? 그쪽에? 여론은 어떤가요? 복당하든 말든. 여론은 어떤가요? 그때 그런 거 여론조사 복당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론조사 없나요? 그건 없더라고요. 한번 해봐야 돼요. 한 명 한 명 다 따로 떨어져서 해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한 명다 명씩 따로 해야 색깔이 됩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일괄 복당이냐 개별 복당이냐 그것도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겁니다. 누구는 복당을 받고 누구는 안 했을 때는 그거 자체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김종인 때문에 위원장 개인적으로 누구를 좀 좋아합니까? 제가 한번 가서 여쭤보고 나서 다시 다음 주에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그게 근거는 물어보는 뭡니까? 거예요. 근거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황 부대변인 개인 의견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 다 네 분 다 모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저는 뭐든지 다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당하는 결국에는. 게 좋다. 네. 나중에는. 복당하면은 출마를 전제로 지금 복당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당장 뭐 할게 출마를 네 분 중에 없으니까, 출마는 없으니까 재보선이라도 네분 다 재보궐이 나가실 나갈 분은 아마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쵸. 대사나 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어떻게 나가시는 되는 건데 건 그거를 아니니까. 때리치고 그러가겠습니까? 아유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네.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뭐 옥신각신 끝에 결국 선별 지급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피해를 입은 국민한테 좀 가려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 1차 때하고 비교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또 뭐가 달라진 거죠? 네, 일단은 1차는 보편 지급이었고 가구당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 1인당 어느 정도의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해서 지급한다라는 것인데 주요 업종별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 네. PC방,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시설들이 사실상 영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만 4천여 개의 업장에게 이 휴업비로 100만 원씩 지급해서 약 541억 원 정도. 그리고 여행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작년 대비 매출이 거의 90%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업체당 1,000만 원씩 5천 개의 업장에게 또 500억. 이것만 해도 약 1,040억 정도가 됩니다. 또한 호텔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년 대비 이제 수익률이 떨어졌을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등의 업종별로 세세하게 나누어서 이제 정부의 직접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소상공인 뭐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논란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앞으로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진 않은 상태고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 뭐 PC방이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건 업종별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만 파악하면 충분히 지급할 수가 있는데 네. 나머지 특수고용 계층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특고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산이 그러니까 입금 내역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올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직접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전년 대비 올해 떨어진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행정 비용이 분명히 소요가 되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1월, 2월에 개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년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업장을 개설한 사람들은 모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따질 때 행정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1,000억 정도가 지금 지원금으로 나왔다고 이미 책정이 됐는데 행정 비용이 만약에 1,000억, 2,000억이 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건 거기에 대한 여론의 비난 그리고 재정 지출에 대한 비난 이건 역시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의 목표 알겠습니다. 자, 대상자를 선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던 국민을 좀 두텁게 보호하자 이런 취지 뭐 이해가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선별 기준입니다. 자, 과연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정말 구멍 없이 잘 선별해서 잘 확인할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인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황 부대변인. 사실 이게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앞으로 계속 2차, 3차 향후에 재난지원금, 뭐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어떤 재난이 벌어졌을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과연 뭐 어떻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선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소외계층 소외된 분들한테는 불공평하다고 또 생각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지갑으로 세금은 사실은 꼬박꼬박 다 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아닌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만 지원하는 것이 이게 세금 어떤 납세 의무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꼭 거꾸로 보면 사실은 뭐 저희도 거리 나가보면 알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재정이 넉넉하다면야 사실은 뭐 다 주는 거에 대해서 이미 1차가 나간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재정 상황이 좀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차제에서는 이게 두 번으로 또 끝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3차, 4차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뭐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행정비용에 좀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욕을 먹더라도 좀 제대로 된 그 선별 기준,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가 건보료라든가 지출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늦지 않았고 올해 내로라도 좀 목표를 상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또 생각합니다. 선별하면 행정병도 들고 추석 이전에 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참 걱정스럽네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복지 사회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복지부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량이 타 부서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코로나19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뭐죠? 예. 처음에 0세부터 만 6세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아하. 선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90%에 해당하는 사람만 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90%에 해당된다라는 인증을 받으러 가야 되고요.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급 비용과 행정 비용, 그러니까 행정 분별 비용이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가격이 그렇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전 국민 지급이 돼 버렸죠. 그리고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만 6세에서 만 7세로 오히려 한 살 또 늘어 버렸어요. 아하. 여기에서 저는 좀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 과연 그 피해 업종, 어렵다고 하는 업종에게 일시적으로 월세나 전기세 등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서 우리 동네 상권이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해서 알리게 해서 또 한 번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를까지 얻을 것인지 네네. 이 부분을 좀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좀 의아한 게 선별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땠는가를 분석하는 게 먼저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평가가 좀 잘 나왔습니까? 이게 아직 여론조사상으로는 나온 건 없고,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소비재에 썼다라는 의견이 거의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효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실제 이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어떻게 그 효과가 나타났는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이거 관련해서 본인이 느끼기 나름 같아요. 여론조사는. 난 효과가 있었다. 네. 난 효과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보다는 통계청의 조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걸 놓고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효과가 있었다. 또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조금 말이 바뀌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가계 근로사업 재산소득이 네. 모두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했지만 이 재난지원금 효과로 이전 소득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증가했다. 예, 그리고 반대 의견에는 2분기에도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2, 3개월에 준하는 어떤 반짝 효과였다. 이런 또 주장이 서로 약간 다른 주장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여론조사보다는 또 통계 자료에 대한 통계도 거죠. 그렇게 예. 평가하기 나름 같아요. 지금 단기간.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전 국민 지급 효과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뭐 전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있었다고 보는데 소고기 또 사 먹었어요? 뭐 주변에 이제 전통시장 가서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통계청 자료 보면 2분기에 전가구 평균 소득이 4.8% 늘었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기관에서 이제 언론사에서 전세, 월세 그리고 자가 형태로 이제 주거 형태에 따라서 좀 나눠봤더니 오히려 전세, 월세는 자가는 늘었지만 전세나 월세는 오히려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심지어 월세 가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소득이 감소됐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 가구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 이제 고소득층한테 좀 더 효과가 많아졌다라는 문제점도 있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구 형태에 따라서 오히려 전월세들이 조금 더 취약계층인데 그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도 있어서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나마 더 떠받쳐서 이 정도로 묶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리고 뭐 그대로 묵혀둘 수 있는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에다 소비로 썼을 것이고 그거 자체는 소비 진작에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애당초 재난지원금 처음 논의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상징적 의미, 어쨌든 복지국가로 가는 네. 그 방향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지급이 되었다는 거, 국가가 국민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시그널을 준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또 경제 성장률도 뭐 좋게 평가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1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자체가 네. 단기 강제 경기 부양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제적으로 경기 부양된 기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근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제 신문들이 어떤 기사를 지금 쓰고 있냐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했었던 5, 6월 소비 회복률이 높아졌지만 7월부터 곤두박질 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그런 기사를 쓸 때 7월부터 곤두박질 쳤다라는 걸 기사를 썼지만 중요한 건 5월, 6월에 올라갔다는 것이 또 반증이 된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떨어진 네, 그러니까 거네요. 올라갔다는 걸 스스로 또 인정한 거예요. 7월에 떨어진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지급했을 때 5, 6월에 올라갔던 걸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보수 경제신문 말하는 거죠. 맞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5, 6월에 왜 올라갔느냐. 재난지원금 5, 6월 사용률이 90%를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받아서 8월 31일까지였는데 5, 6월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단기적으로 강제적으로 경기 부양이 됐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됐고요. 다만 따져봐야 될 것이 이제 적자 규모인데 지금 분명히 국가 채무 비율이 2009년 37.7%에서 2021년 예산안 기준으로 46.7로 올랐습니다. 네. 불안하죠. 50%에 가까워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순히 한 국가의 적자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재정 수지 비율로 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나왔던 결과인데요. 네. 2019년 이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OECD 평균 마이너스 3.3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6이에요. 선방을 했죠. 1등 그렇다면 아닌가? 올해를 비교해야 됩니다. 3차 추경한 것까지 하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3.9예요. 2019년 OECD 평균보다 높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올해 평균을 보면 다른 나라 OECD는 마이너스 12.7입니다. 월등히 차이 나네요. 월등히 차이 나죠. 예. 통합 재정 수지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분명히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9라는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월등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채의 금리는 하락했다. 네. 그러니까 적자 국채, 빌린 돈은 많은데요. 이 빌린 돈을 갚는 이자율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예, 어떤 그렇기 의미죠? 때문에 예. 2009년 평균 4.4에서 2019년 1.5%로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건, 그렇기 때문에 빌린 돈에 비해서 갚을 돈이 적어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오히려 적어진다. 해석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재난지원금이 1차 때 어쨌든 간 효과는 본 것 같아요. 네, 전직 삼겹살 목살 전문점 장원식당 대표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상인회 분들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됐을 때 어떻게 효과를 좀 체감하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긍정적 효과를 체감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를 것이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제가 여쭤봤던 분들은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기본소득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얘기 보면 여론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체감적 여론, 비록 MC 장원 친구들한테는 얘기지만 그리고 OECD 분석하고 보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갑자기 정부는 그냥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을 왜 그러면 선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적자 국채로 인해서 더 이상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네.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535조 규모입니다. 굉장히 늘어났죠. 근데 여기에서 보건복지 고용에 해당하는 이제 예산안이 199조예요. 네. 200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올해 말에 급하게 추경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년에 본 예산안으로 올리자. 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추경보다는 본 예산으로 본 예산을 올리자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내년의 비전을 멋지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에게 빠르고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내년까지 그 자영업자들이 모두 버티고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아하. 이 부분 역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뭐 보편적으로 좀 특히 타이밍 시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선별적 지급을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추진될 걸로 보이는데 이 부작용은 없을까요?
뭐 부작용 저는 이제 이 지급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사회적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야기될 거라고 네. 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사실 국민들을 향해서 좀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아까 우창석 평론가가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이제 금리가 좀 하락했으니까 좀 낫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나 또 행정부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재정 좀 괜찮다는데 뭐 금리도 낮아졌다는데 그리고 조금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라는데 다 주지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줬으니까 받고 또 싶어요? 받고 싶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늘 그렇게 여론에만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차제에 앞으로 이게 또 계속될 논의거든요. 이게 나중에 기본소득까지 이어지면 계속되는 논의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갖춰야 구축을 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시스템. 뭐 지금도 나오는 게 화물차 기사는 못 받고 뭐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제 따라 학원버스 운영하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급하는 방식을 좀 앞으로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뭐 지방에 있는 저희 어머니도 못 받았어요. 거기 걸려서 상당히 억울해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못 받노? 내가 못 받는 게 말이 되나? 했던 이게 기억이.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 나름대로,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 나름대로 기분이 상할 수가 있는. 그래서 다 얘기 들어보면 뭐 정부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국민들 입장은 과연 어떤지 우리 네. LG 장원 댓글 준비했죠? 네, 댓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몇 개 추려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로 5개월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해도 임차료, 관리비, 기본 전기료가 월 600만 원. 아하. 100만 원 준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손님 한 명 오는 게 제일 큰 도움입니다. 그렇죠. 자, 이분은- 가지고 써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 지급을 염두에 두시고 쓰신 댓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도 못 받고 있는데 2차는 죽고 나서 받으려나? 아하. 네. 고용안전지원금이 음. 수령하거나 지급 신청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네. 하는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댓글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간다면 찬성. 서류상으로 어려운 사람 돕는 건 반대.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뭐 소득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다 증명해야 보니까 되니까. 사실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적은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 소득을 더 많이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네. 잘못된 행정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상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요. 이제 한계입니다. 실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예. 거니까요. 네. 그렇죠. 여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렇죠. 저도 필요해요. 네. 저도 필요합니다. 니도 필요하고. 예. 얼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얼굴이에요. 예. 필요하죠. 저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근데 제일 얄미운 스타일이에요. 예. 참 자기만 잘났어요. 음. 근데 이제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예, 근데 100만 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냐. 이 100만 원 지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 얘기 좀 해보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100만 원씩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그 사람 생계에 100만 원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동네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손님 한 명만 오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손님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손님 한 분이 오셔서 100만 원 쓸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안 가던 상권도 이렇게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요. 우리 동네에 돈을 쓰기 위해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손님이 100명, 1000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하. 그런 효과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100만 원이 온다. 그것 때문에 내 경기가 살아난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상생하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급 금액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비에 나선다. 이런 현상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견 부대변인도 하고 싶은 말씀 100만 원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임시방편적인 거지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아까 정석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일부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이번에 선별지급 말고 차라리 오히려 전체 지급을 하자고 소상공인 단체에서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만 원 내가 받는 것보다는 그 국민들이 많이 와서 소비에 좀 진작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저는 뭐 100만 원 액수의 문제도 아니고 횟수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100만 원씩 매달 준다고 해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소득 이런 부분이랑 해서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재난지원금은 또 이번 네, 끝날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1차는 전 국민 지급이었고요. 2차는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1차와 2차를 잘 비교해서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하고 2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3차, 4차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판단할 때 네. 좀 논거나 근거로 작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이 기본소득 관련돼서 기본소득을 떠나서 재난지원금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카드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가 명확하게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르면 현금으로 주면은 그분의 소득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요. 아, 근데 카드로 지급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딱 잡힌다. 예. 정확하게 전산에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뚜렷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저와 이제 황교안 부대변인이 똑같이 얘기했던 것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취약계층은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최근에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개해 주시죠. 현재 세금 과세는 국세청이 하고요. 네. 4대 보험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는데 이를 단일화해서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면 쉽게 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의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분증과 세금 번호만 입력하면은 이달의 소득이 명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3일 만에 나온대요. 네. 안전한 통합 시스템이 정착이 된 것이죠.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이러한 4대 보험 통합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안 됐죠. 그렇다면 지금 다시 가져와서 이 통합법을 발의를 해서 하루만 해도 이 사람의 소득, 전년도 소득 대비 올해 소득이 어떤지 또는 하루 만에 전월 소득이 또 얼마가 됐었는지를 뚜렷하게 내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될 것이다. 그런 자, 생각이 우리 듭니다. 황교안 부대변인은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떤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세부 지급 기준. 그러니까 뭐 아까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셨던 그런 통합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 그걸 통해서 뭐 차등을 준다면 국민들이 결국은 차등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그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5% 이하는 준다. 그러면 24%에 걸린 사람하고 소득 역전 현상 이런 것도 사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점수로 한다면 69점까지는 안 주고 70점부터 준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 박탈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지급 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인 지급 기준. 앞으로 경제가 얼마만큼 어려워져야지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지금처럼 지금도 이제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 또 국민의힘 서로 좀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개량적인 지표, 개량적인 지급 기준 이 정도가 됐을 때는 어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큰 틀의 기준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재정 건전성은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꾸준히 관리해 나가면서 내년에 지금 또 이제 예산에 그 국채 발행하는 부분 이번 것들 계속 국채가 늘어나면 앞으로 재난지원금도 줄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 부분은 좀 같이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두 분에 여쭤볼게요. 이현정 소장님은 어떻게 선별이 좋아요, 보편이 좋아요? 저도 이게 그 처음에는 선별이 이제 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해서 선별을 선호를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쭉 자료를 보니까 주려면은 전 국민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는 게 더 낫겠다. 아까 말씀하신 그 상대적 박탈감을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선별 고르는데 너무 행정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럴 바에 적게 주더라도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별로 하다가 다음에는 보편을 바꾼 그 전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카드도 좋았지만 그 지역 화폐로 그렇죠. 주는 것도 골목 상권을 위해서는 더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MC 장원도 네. 받고 싶죠? 아, 물론 받으면 좋죠. 네. 그런데 만약에 선별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 작년도 제 소득과 올해 제 소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 만약에 그 제가 지금 받는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받으면 안 되거든요. 받으면 저는. 안 되는데 네. 작년 소득 때문에 받게 된다는 네, 거죠? 간절히 지금 안 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받을 혹시라도 것 같죠? 지급될까봐 너무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제 양심이 허락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걱정돼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있던데 여론조사에 재원 지원금 수령 이후 세금 대원 낼 의향이 있느냐 네네. 43.4%에 해당하시는 분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에 돈 많이 버셨던 분들이 네. 세금 아마 많이 냈을 겁니다. 네. 이번에 8월 말일까지 내는 거였거든요. 아마
아마 작년에 장사 잘 될 때는 당연히 올해도 잘 될 줄 알고선 그 세금 낼 돈 따로 마련 안 해놓으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올해 와서 힘들어가지고 아마 여기저기서 융통해서 힘들게 빌려서 아마 세금 냈을 겁니다. 그 상처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얼마 이 재난지원금 주는 거에서 나라에서 박하게 군다. 이 상처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거든요. 나중에 가서 보편적 복지 그리고 조세정의를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저도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정부가 이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당장 구제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긴급 지원할 곳은 막 다 해야 됩니다. 하되 좀 더 내밀하고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